자, 요약집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당사자와 관련한 효력 요건은 빠져 있지요. 그거는 우리 11월부터 주구장창 해왔던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바로 목적의 효력 요건 갑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의 효력 요건은 4가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정리해보죠. 법률행위다 그러면 뭐가 법률행위라 그랬죠? 네,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요건 그랬죠. 도장 찍는 거예요. 자, 도장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도장 찍는 건데 한 사람만 하면 단독행위, 두 사람이 하면 계약이라고 하죠. 단독행위는 다시 또 2가지. 뭐와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그럼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뭐 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게 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불성립 내지는 부존재다. 그 성립했다 필기 안 하셔도 되죠. 예, 그 그림 노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 3개 다 갖추면 성립했다라고 표현하죠. 성립했다라는 말은 예컨대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있다.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집 있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는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효력 발생 요건을 우리는 효력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케이 됐을 때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한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뭐 놓고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존재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효는 법률 효과를 얘기한다 그랬죠. 법률 효과 이게 바로 권리 변동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효라고 표현하는 거고 유효하다라는 말은 권리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권리 변동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는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 권리 뒤집으면 그 반대면은 의무잖아요. 동전의 앞뒤처럼 권리가 있으면 타방에는 의무가 생기는 건데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게 유효예요. 유효.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어떻게 돼요?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거고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야?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가 없다. 계약서 쓰고 다 해도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게 무효인 거예요.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 서류 다 넘겨줬는데도 무효면 권리 의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권리 변동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게 이제 총칙의 순서죠. 다만 이제 이 앞부분은 주택관리사 시험범위 영역이고 우리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범위는 여기서부터의 목적의 확정부터. 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건 누구만 갖냐면 사람만 갖습니다.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다는 말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아라든지 또는 만취 상태에 이른 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반해서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행위 능력은 제한된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걸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 능력자에는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이들이 하는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의 효력 요건. 그래서 3절 보시면 목적의 확정. 자, 확정은 확실히 목적을 정하라는 거죠. 따라서 확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다. 내용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옆에서 쓰세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아파트 분양 계약. 동호수 지정하는 게 아닌 경우.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서 분양 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그래도 매매 계약은 유효한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확정하면 된다?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된다. 그래서 확정은 별로 문제될 게 없고 두 번째는 가능입니다. 자,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불능이라고 하죠. 불능. 여기 봐봐요. 갑이 집을 파는데 3월 1일, 4월 1일 을에게 집을 파는데 여기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가 뭐한 시점이에요? 성립 시. 성립 시? 성립이 뭐예요? 성립.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됐다면서요. 성립됐다라는 말은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거라면서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썼다 그거예요. 계약서 썼다고 해서 바로 유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계약서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성립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이에요. 계약 체결 시.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요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잔금 받고서. 이게 바로 여기서 발생한 의무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행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요 계약 체결한 요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채권 행위를 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시점이에요? 그렇죠. 물권 행위 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글씨는 막 일부러 흘려 쓰는 거예요. 필기하지 말라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팔이 아파가지고 못 써요, 글씨를. 산을 갔는데 팔봉산을 갔거든요. 팔봉산. 이 팔봉산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서산 팔봉산도 가봤는데 요번에 홍천, 강원도 홍천 팔봉산 갔거든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산이 높지는 않은데 봉우리 8개 넘는데 너무 험해요. 너무 험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짚고 내려가기도 하고 외줄 타고 막 내려가기도 하고 너무 험해가지고 여기 엘 보고 갔어요. 그래서 잘 못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재미는 있었는데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예. 하여튼 요 시점에 계약 체결했는데 그 이전에 집이 이미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집 주는 게 불가능해졌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불능이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된다. 뭐가?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
불능인데 계약 체결 이전부터 집이 없었던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줄 수가 없지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래 시작부터 불가능이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반면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집이 멀쩡히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불이 나버려서 여기서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불능이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결국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법률행위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게 된다. 그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심화이론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를 합니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불가능했는데 그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효인 거예요. 권리 의무가 안 생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원시적인 전부 불능이고요. 원시적인 일부 불능이라면 이때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토지 100평을 매매했는데 측량해 보니 20평이 부족했던 거예요. 80평밖에 안 돼요. 그럼 20평은 없잖아요. 더 줄 수가 없죠. 20평 일부가 불능했다. 그때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문제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 자체가 유효한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를 나누어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권에서 공부했죠. 쌍방 무책이면 면하고 면한다. 책이나 수불이면 면하고 안 면한다 라고 암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계약법 영역이고 총칙에서는 일단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이렇게만 구별을 합니다. 근데 계약법으로 가면 그거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식으로 기억하시고 계약 체결 시점 기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불능의 분류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535조.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 부담.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립 시점이죠. 성립 이전의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이후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귀가 없어요. 원시적 불능에서 귀책 사유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원시적 불능인데 귀가 있어요. 귀책 사유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따른 담보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 다시 후발적 불능인데 귀 있어요. 채무불이행. 귀 없으면 위험 부담. 면하고 면한다. 언제? 쌍방 무책. 면하고 안 면한다. 면하고 안 면한다. 책이나 수불 그랬어요. 뭐 기억나시죠? 네. 처음 하면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돌아가면 아니까. 다시 언제? 원시적 불능 무효. 귀 없으면 무효. 귀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이죠. 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 없으면 위험 부담. 면하고 면한다. 쌍방 무책. 면하고 안 면한다. 책이나 수불. 그죠? 귀 있어요. 귀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귀 없으면 무효.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에서 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귀 없으면 위험 부담. 귀가 뭐예요? 귀책 사유. 면하고 면한다. 언제? 쌍방 무책. 면하고 안 면한다. 면하고 안 면한다. 책이나 수불. 책위가 뭐야?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수불. 수량 지처 중에 불가항력.
총칙에서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아시겠죠? 질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불능인 경우에는 유효로 보지 아니한다. 성립 당시 불능해요? 그럼 원시, 후발? 원시.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맞네요. 법률행위 성립 이후,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원시, 후발. 성립 이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후발. 유효, 무효? 유효. 그죠? 인도 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그랬어요. 인도 전 불능이 된 법률행위다 그러면 원시, 후발? 후발. 인도 전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인도 전이죠. 아니 얘는 인도 전이라고 안 하고 성립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계약, 이미 소실한 건물의 매매계약 원시, 후발. 소실이 됐는데 매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먼저예요? 소실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전이니까 원시적 불능. 따라서 유효, 무효? 무효. 됐죠? 자, 그겁니다. 넘겨보시고 14페이지. 자, 확정하고 목적의 확정.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받고 세 번째가 목적의 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목적의 효력요건 네 가지 어떻게 암기했죠? 정능에서 법해하는 목적이다 그랬죠? 정능, 법해. 정능에서 법해하는 목적. 자, 적법입니다. 그 왼쪽에 색칠한 표를 보시면 이게 표를 보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죠?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강행 규정에서도 또 세 개로 나누죠? 이게 목차인 거예요, 목차. 맨 왼쪽이 제일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세로 그 박스가 소제목이고, 그 옆에 또 들어간 또 작은 박스가 더 작은 제목. 그죠?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시원시원하고 좋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요. 뭐죠? 법이죠? 법은 크게 임의 규정과 무슨 규정으로? 강행 규정으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규정을 우리는 법규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강행법규, 임의법규 또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래요. 그죠? 뭐죠? 모니터. 아, 모니터. 좋아요. 그건 또 기억하시네. 네. 이건 뭐예요? 본체. 모니터 본체. 얘는 무슨 물? 주물. 얘는 종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 100조 2항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따라가는 게 100조 2항의 규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같이 파는 이 판매하는 사람이 모니터는 별매합니다라고 광고를 냈다면 이때는 100조 2항은 모니터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즉 본체가 처분되면 종물인 모니터는 1+1으로 줘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조 2항의 규정을 위반을 한 거지요. 지키지 않은 거죠. 100조 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법조문에서. 그 말은 모니터는 본체 처분에 따라가는 것이고 1+1으로 주는 것이지 별도로 돈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00조 2항에서. 그런데 매도인이 모니터는 별매하겠다라고 광고를 냈다면 이 100조 2항을 위반한 것인데 이렇게 민법의 조문을 위반해도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자기들 멋대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자기들 멋대로 계약해도 되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왜냐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규정이다 그거야. 법전에 뭐라고 쓰여 있든 상관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해서 이 모든 법이 다 지켜야 될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의 규정도 있다. 얘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럼 안 지켜도 되는데 뭐하라고 민법전에 규정을 해놨을까요? 왜 안 지켜도 되는데 법전에다가 이렇게 써놨을까요? 예?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특약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모니터에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법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에서 미리 예정은 해놨지만 그거와 다른 당사자 간의 특약이 가능하다, 특약이 가능하지 않다. 특약이 가능하다. 이거와 다른 특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 마음대로 임의로 해도 되는 규정이다라는 걸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행 규정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을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행 규정은 말 그대로 강행시키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법이 있으면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있는 거라면 강행 규정이고 선풍기 질서에 관계가 전혀 없는 거라면 임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이려면 선풍기처럼 팍팍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선풍기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것하고 관계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말은 결국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얘는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유효하다. 임의 규정 뜻이 뭐라고요? 여기 왜 안 나와요, 이거? 법령 중에 민법이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는지 아세요? 1080조까지 있어요. 그 많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전혀 상관없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임의 규정이고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것을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그럼 강행 규정을 위반하라는 거예요?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행 규정 위반한다는 말은 결국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목적을 잡았을 때 그 목적이 사회 질서를 깨는 거라면 그럼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강행 규정도요. 이제 민사특별법이나 임대차 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두죠? 편면적인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요.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란 말은 편면의 반대말은 뭐죠? 양면이죠. 양쪽에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한쪽에게만 강행 규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예컨대 어떤 게 있나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차임 관련 규정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약정이라면 그건 무효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불리해도 상관없어요. 임차인에게만 불리하면 무효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강행 규정인데도 위반했을 때 그대로 무효인 경우도 있지만 강행 규정 위반하는 경우인데도 유효로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행 규정도 종류를 나눠가지고요. 위반해서 무효로 되는 강행 규정과 위반했을 때 무효로 되지는 않고 유효로 처리하는 강행 규정도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강행 규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속 규정이라고 하고
요거는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뭐와 뭘로 나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눈다. 강행 규정도. 그럼 효력 규정으로 분류되었을 때 그거를 위반했다면 그건 가차없이 무효인데 단속 규정으로 위반했을 때,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하겠다.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 중간 생략 등기. 무허가 시리즈.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의 판매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단속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사법상의 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때는 가차없이 무효로 하겠다 그거예요. 큰 틀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누었죠. 강행 규정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단속 규정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유효, 무효?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을 했지만 얘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다만 걸리면 처벌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약정도 유효.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도 유효.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따라서 이런 거 위반하면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처벌된다. 자, 효력 규정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것은 효력 규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일부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고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까지는 유효입니다. 예컨대 한도액이 200만 원인데 300만 원 수수료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만 무효고 200만 원까지는 유효하겠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은 무효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 무효. 그리고 실명법상 실명법 제4조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 4조가 무슨 규정이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것도 무효.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단 말이에요. 요약집의 맹점은 장점이 더 많지만 맹점도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외우면 되겠지,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나눌까? 그렇죠. 사회 혼란 때문에 그래요. 자,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겁니다. 식품위생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을 만든다.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뭐 떡볶이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좌판에 깔아놓고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국가에 허가가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이 갖춰져야 돼요. 시설 기준 안 갖춰져야 돼요. 갖춰줘야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취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바카스에 독국물 넣고 바카스 뿌린 경우 뉴스에 났어요. 신문에 나고. 그죠?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대단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했다. 이러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이건 무효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효로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 많은 사회 혼란이 초래되더란 말이에요. 예컨대 하루에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았다. 허가받지 않고. 여러분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려면 위생교육 무조건 받아야 돼요. 위생교육 받고 시설 갖춰야 돼요. 그럼 허가 받아야 되고 그것도 이종 근생에 들어가야 돼. 근생한 시설에 들어가야 되고 다 있어요. 공장에서는 제조 못해요. 그럼 따로 제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고 음식물 판매하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다 위생교육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런 걸 다 허가받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마구잡이로 김밥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거 무효라고 하면 하루에 이렇게 김밥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네? 몇만 명 되지 않겠어요? 최소? 제 아시는 분이 지하철역에서 김밥을 파는데 하루에 400줄 나간대요. 400줄. 400줄. 그러면 400줄 곱하기 2,000원씩 하죠. 얼마예요? 80만 원 버는 거예요. 오전에. 괜찮죠? 네. 쏠쏠하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오전에 한 3시간 팔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바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늦지막히 장 봐가지고 밤새 마는 거예요. 400줄 한두 시간에 말겠어요? 밤새 마는 거예요, 밤새. 매일 이러고 살아요. 맛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만들면서 할 수 있나요? 코 파다가 가려가지고 코 파다가 콧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판매했을 때 그 무효로 한다 그러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김밥 돌려주고 돈 돌려받고 오히려 사회 혼란이 너무 많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주자 그거예요. 봐주자. 차라리 봐주는 게 낫다. 또 우리 민법상의 등기법상의 부동산의 공신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3번에서 A가 소유자이었어요. 4번 B가 소유자, 5번 C, 6번 D가 현재 소유자예요. 2022년. 그런데 얘가 1973년에 매매했다는데 그 매매로 받은 게 이게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제 와서. 그러면 이게 무효면 그 뒤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국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 얘가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그럼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얘가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일단은 봐주자는 거예요. 요조를 한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미등기 전매 행위, 중간 생략 등기를. 그러니까 얘가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처리하면 다 무효가 되니까 사회 혼란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지만 얘들은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속 규정의 문제이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단속 규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일단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봐주겠다. 대신 처벌하겠다.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 행위, 주택법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약정. 그죠?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다 전매하죠? 뒤에서는 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과연 무효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예요. 그래서 무효로 하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그런데 효력 규정과 관련해서 중개 보수 한도 초과 금지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과거에는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판례가.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걸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90년대하고 2000년 초반까지는 단속 규정으로 봐서 이렇게 한도액을 초과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대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법원에서는 판례를 변경한 거예요. 전원합의체로. 이게 아마 2006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해서 중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 질서라는 것은
시기별로 다른 거예요. 상황별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중개 수수료와 중개 보수와 관련해서 한도 금지를 규정한 규정이 어떤 때에는 단속 규정이다가 어떤 때에는 효력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질서라는 것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니까 질서도 변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어요? 사회 질서는 유교주의 영향 아래서 일부 다처가 허용됐잖아요. 그 당시 그게 질서였다니까. 예? 일부 다처. 그 당시에는 왕조 시대예요. 왕이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아직도 유교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꼰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 꼰대래요. 딸이. 저 시대는 그게 질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질서는 또 다르잖아요. 사회는 변화하고 질서도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가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고 단속 규정이 효력 규정으로 갈 수도 있고 효력 규정이 단속 규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거예요. 중개 보수와 한도액과 관련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건 효력 규정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효력 규정 위반의 효과입니다. 효력 규정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적인 무효이죠. 그죠? 당사자가 추인한다라는 말은 유효를 인정해주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한 거를 개인이 추인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무효. 그리고 이러한 무효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요. 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현대리가 적용이 되어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말은 유효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걸 가지고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시켜서 유효로 하면 사회 질서가 결국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 규정 위반의 효과에서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무효이니까 제3자가 선의인 자라도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무효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치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지금 설명해도 조금 어려울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나왔으니까 할게요. 자,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못하게 돼 있어요. A 증권회사가 B라는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무조건 수익은 20% 확정해서 주겠다. 20% 확정해서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이 증권회사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실을 나도 무조건 20% 줄게. 라고 약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거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무효예요. 20% 약정하는 거 이거 해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이게 투자 수익을 보장받는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좋지요. 얘 입장에서는 20% 무조건 받으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좋은 건데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으면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투자라는 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럼 손실 났는데도 손실 난 거를 공표를 하고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수익 나는 걸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점점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돈을 맡기는데 계속 손실 나면서도 수익 난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계속 수익을 20%를 주게 된다 그러면 안에서 굶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다 피해를 보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경제 질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놈이 여기 증권회사 직원인 A가 20% 주겠다라고 꼬신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얘가 맡겼단 말이에요. 돈을 맡겼어요. 그럼 어차피 20% 지급하는 약정은 이건 뭐죠? 강행규정 위반이잖아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잖아요. 이놈이 어쨌든 자기들은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약속을 했죠. 그럼 얘는 20%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하는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이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나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니까 못 줘요. 못 줘.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지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놓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강행규정을 자기 스스로 위반해 놓고요.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이건 무효고 그러니까 나 못 주겠다라고 해도 되느냐? 된다.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처음엔 자기는 준다 그랬죠. 근데 이자도 못 준다고 했죠. 자기가 말한 걸 뒤집는 거죠. 이거를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반원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뭐냐면 금지됩니다. 금지돼요. 뭐로? 반대로 말하는 거는 금지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법에서 그걸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못 줘 그러면 지가 말한 거 못 지킨 거죠. 이래도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왜? 강행규정이 중요하지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행규정은 사회 질서에 관련된 문제고 자기가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럼 사회의 문제로 가야죠. 다시 보면 거기서 강행법규 위반한 증권회사 직원이 20%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무효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인이 지가 준다 그랬다가 지금 안 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면 안 되죠. 그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신의 측보다는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신의 측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은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